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50세 조영애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황당하면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겪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처럼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없는데 저는 그런 사건을 겪을 때 진짜 충격의 도가니에서 한동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저는 대학생이던 남편을 만나서 첫사랑을 했습니다. 여중여고를 나와서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 없던 제게 남편은 이른 아침의 햇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남편이 다니던 대학교를 구경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길을 잘 몰랐던 제가 길을 물어보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고등학생이라는 저를 보고 자기 학교에 꼭 들어오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때 연락처를 교환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 집은 거리가 30분 정도 더 됐는데 매일 저를 데려다 주면서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에 반해서 2년여를 사귀다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의 반대도 있긴 했지만 저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꼭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귀여운 아가가 생겼고 아이가 생긴 후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더 잘해주었습니다. 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던 남편의 입장에서는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좋았나 봐요. 매일매일 일찍 들어오면서 아이의 걱정을 하기도 했고 출산하는 날에는 남편이 저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릴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잘 태어났고 건강한 완장님으로 저희를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하고 싶은 것이 많다면서 줄곧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즐겁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정말 제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잘해주고 자상한 남편에다가 귀염성 있고 사고치지 않는 아들놈까지 있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은 복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작은 부업도 하면서 남편을 줄곧 도와왔고 아이가 10살쯤 되었을 때는 저희는 월세에서 전세에서 드디어 자가집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분의 소개로 투자했던 돈도 대박이 나서 당시에 50평대의 집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도 남부럽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 만족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더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남편은 더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아이가 18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의 대학 문제로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지 저도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중심적인 직책에 올라가게 되어서 더 바빠진 일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권태기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는 굳건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진 것이었어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12시 전에는 항상 집에 오던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고 하루는 새벽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밤을 새고 아침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저도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남편의 차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의문의 물체를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핸드폰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은 남편이 업무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걸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기종도 다른 핸드폰이었고 처음 보는 핸드폰에 이상해서 봤는데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원을 살짝 켜고 누구 것인가 봤는데 저는 그 핸드폰의 배경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핸드폰에는 남편과 어떤 젊은 여자가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핸드폰은 서브폰이었던지 남편과 그 여자의 두 사람만의 연락만 찍혀 있었습니다. 연락을 보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여자였는지 자기 정직원 되는 것은 확실한 거냐며 물어보기도 하고 둘이 함께 밤을 보낸 사진들을 떡하니 보내기도 하고 여자는 속옷을 입은 사진이나 남편에게 야한 농담 같은 것을 마구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절대 가정을 깨려는 생각은 없었는지 저와의 사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여자의 말은 회피하거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여자는 정말 젊은 사람이었어요. 딱 봐도 20대 후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여자에서 남편을 꼬시기에 충분해 보였어요. 저는 약간 곰 같은 스타일인데 그 여자는 생김새도 그렇고 몸매도 약간 여우스러운 스타일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너무 나는데 남편에게 말해서 그만두게 해야 하나 아니면 그 현장을 잡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기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이 핸드폰 뭐야? 지금 나 몰래 바람 피는 거야? 남편은 TV를 보면서 웃다가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는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여보, 이거 바른 대로 말해. 나 그 안에 있는 거 다 봤어. 남편은 평소에 핸드폰을 꺼두고서 차에 두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몰랐던 거였죠. 울리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만약 들켰더라면 핸드폰을 제가 켜보지만 않으면 업무용으로 핸드폰을 둔 거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느낌이 쎄했던 저는 그 핸드폰을 켜봤던 거였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여자가 계속 좋아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니 자기도 남자인지라 마음이 자꾸 흔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밥만 먹자 했는데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다 보니 계속 데이트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화도 났지만 내가 남편에게 소홀하게 한 건 아니었나. 그러니 남편이 그런 여자의 게임에 넘어간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됐어요. 다시는 바람 피지 마. 바람 피게 되면 나도 그렇고 상민이도 다신 볼 생각하지 말고.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 역시도 가족을 버리면서까지는 바람을 피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까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이번 한 번만 지나가 달라 빌었습니다. 한동안 그 일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가 좀 좋지 않았고 아들은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겠다고 해서 독서실을 끊어줬어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은 남편의 바람이 잦아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사랑이든 뭐든 다 둘이서 하는 거라 한쪽이 그만둔다고 해서 둘 다 그 인연의 끈이 끊어지는 건 아니었던 듯 했어요. 남편은 그 핸드폰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여자는 남편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끔 제가 잠들면 통화를 하러 가는 남편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하면 어떡해. 집에 집사람 있다고. 나도 알아요. 그치만 못 있겠는 걸 어떻게 해.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면서. 수화기 너머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언뜻 들리더군요. 바람을 내가 아는 것과는 달리 깊은 사이였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너무 심장이 뛰어서 모르는 척 누워 있으려고 했지만 눈이 빨갛게 충혈될 정도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다시 바람 피우면 헤어지겠다 했지만 저는 남편이 첫사랑이었기에 남편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좋은 가정, 내게 사랑을 많이 줬던 남편을 포기할 만큼 마음이 차가워질 순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어요. 남편이 알아서 잘 정리하겠지.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무자르듯 쉽게 잘라지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당분간은 눈 감아주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은 제가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고서 그 여자와 통화를 일삼았어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게 되면 제가 회사에 연락을 해서 확인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 집에는 일찍 들어왔지만 아직도 그 여자와 계속 연락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집에 뻔히 있음을 알면서도 남편에게 영상통화도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화장실 문을 꼭 잠그고서는 그 여자와 영상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 않았지만 여자라서 그쪽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그 여자의 게임에 계속 넘어가는 남편을 보니 절망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동안 평온하기만 했던 내 일상이 그 여자 하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걸 경험하니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남편에게는 말도 안 하고 저는 계속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계속 히스테리를 부리는 저를 보면서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요즘 왜 그래?
살림도 그렇게 잘하더니 이제 다 내팽겨 쳐놓고, 심지어 오늘 신을 양말도 없어서 가다가 편의점에서 샀어. 말이라도 해야 내가 알 거 아냐. 남편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저에게 큰 소리를 쳤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저도 화가 나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어쨌는데 이야기를 해봐. 그때 바람 핀 것 때문에 아직 이러는 거 아니지? 맞아. 그때 바람이 아니라 지금 바람이겠지. 당신 나랑 이혼하고 당신 재산 절반 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당장 그 여자와 끝내.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모르고 싶었던 건지 당황하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아니야, 안 그랬어. 남편은 다시 바람을 피우며 이혼이라는 말이 번뜩 생각이 났는지 자기는 절대 바람 피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몰래 화장실 밖에서 남편의 대화 소리를 녹음한 걸 들려주었죠. 남편은 그게 아니라며 그 여자가 끝까지 자기에게 매달리고 죽는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정리를 하는 동안에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정리냐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할 거며 헤어지자고 했고, 남편은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쉽냐며 우리는 부부인데 그래서 안 된다면서 당장 그 여자 정리할 테니 더 이상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과연 오해일지 아닐지는 저는 알 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당장 그 여자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고는 바로 차단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닌 척했지만 차단하는 것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새벽부터 저희 집 대문 앞에는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던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여기 주성씨네 집이죠. 주성씨랑 만나게 해주세요. 사모님 제발요. 저는 정말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봤던 그 여자가 제 남편을 만나겠다고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얼마나 뻔뻔하면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어? 사모님, 저 진짜 목숨을 걸 만큼 주성씨 사랑해요. 사모님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주성씨 정말 너무 사랑해서 조용히 숨어서 만나라면 그렇게 할게요. 내가 왜 너를 봐줘야 해? 너라는 인간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모든 내 삶을 뒤바꾼 너를 가만히 두는 것도 싫은데. 아니면 이혼만 해주시면 제가 주성씨 설득해서 위자료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요즘 불륜녀들은 이렇게 부인이 있어도 이렇게 당당한가 싶어서 진짜 이런 인간들은 정신도 안 차릴까 싶기도 했습니다. 당장 꺼져. 내 남편 다시 너 안 만난대. 너 만나면 바로 나랑 이혼하라는데 빈털털이 된 남자도 사랑할 수 있어? 당연하죠. 전 돈 보고 주성씨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락해주세요. 마치 제가 남편의 엄마가 된 것처럼 저에게 허락을 구하는데 이게 허락을 구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분을 못 이기고 그 여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꺼지라니까? 이게 허락된다고 될 일이야? 그렇게 원하면 내 남편 이혼시키고 네가 재혼해. 하지만 분명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너네 둘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고 평생 불륜녀 불륜남 탁지 못되게 내가 쫓아다니면서 너희를 저주할 테니까. 제 말을 들으면서 그 여자는 계속 펑펑 울어댔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그 여자를 지나쳐서 쓰레기를 버린 후 다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막 깬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여자 하나 처리 못하고 집까지 오게? 나 더는 안 참을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신경을 안 쓰는 듯 했지만 제가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하니 남편은 힐끗거리며 밖을 보면서 그 여자를 바라보더군요. 어쩌면 제가 착한 그 여자를 상처 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론 불륜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남자를 사랑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남편을 좋아해서 집까지 찾아올 정도로 순수한 여자가 저 여자라서 남편이 그 여자를 좋아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죽 좋아하면 집까지 찾아왔을까, 나한테 두드려 맞을 각오로 찾아온 거 맞나 싶었습니다. 나도 저 여자처럼 어릴 때는 순수하게 남편 하나만 사랑하면서 행복했고 아들을 키우면서 즐거웠는데 거울을 보니 나이 들고 지쳐버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며칠 찾아오더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싶기도 했는데 저는 마음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때문에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고 그런 여자가 사랑을 해주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 또 한 사람의 아내로서 잘 살아왔다고 느꼈던 제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우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힘들어서 괴로운 마음에 매일 울면서 보냈어요. 이건 남편 탓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헛살아온 탓이라고 생각해서 혼자서 괴로워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기분 풀라고 하면서 카드를 주고 친구들과 만나거나 필요한 것들을 쇼핑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약간 미친 사람처럼 하루는 미친 듯이 쇼핑을 했다가 하루는 그걸 다 환불하기도 하고 하루는 이것저것 배달을 다 시켜서 먹고 다 토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제정신이 아니고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3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친정집에서 지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고 예전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면서 다들 한 번씩 40춘기를 겪는다는 소리에 나 역시도 비켜갈 것 같았던 40춘기를 겪는 것 같다는 생각에 훌훌 털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을 되찾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 한결 밝아진 마음이었어요. 남편도 정리할 것은 다 정리된 것인지 수능 앞둔 아들 녀석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서 둘이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저만을 바라봐주는 좋은 남편으로 돌아와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 여자의 그늘에서 평온한 가정을 지켜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항상 1등을 놓치지 않고 공부도 잘하던 아들 녀석이 수능을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많이 실망은 하긴 했기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수능을 다 망치고.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아들은 자기도 스스로 실망을 많이 한 듯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재수하더라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서 여유있게 수능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 방 하나만 얻어주시면 안 돼요?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아들은 몇 개월 정도는 독서실을 오가면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 건지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달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남편에게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 그렇게 해주자며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원하는 방을 하나 얻어주고 나서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이사는 아니고 공부를 하러 원룸을 구해서 나갔는데 너무 마음이 허해서 아들의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서랍장을 뒤져보던 중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의 서랍장 깊숙이 콘돔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놀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그런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지만 아이에게 여자친구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에 성인용품들이 잘 숨겨져 있었던 거였어요. 평소에는 아들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뒤진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어요. 이것 봐, 얘가 공부한다더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요즘 남자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재수한다는 애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떡해. 혹시 방 얻어달라는 것도? 남편의 생각에도 그것 때문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처음에는 아들을 불러다가 달래보자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 여자친구 많이 사귄다던데 너는 없니? 자연스레 묻는 제 물음에 아들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는 듯 싶더니 이내 다시 밥을 먹으면서 그런 거 없다며 말을 돌렸어요. 여자친구 사귈 수는 있지만 지금 재수하는 단계이니 공부부터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남편은 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들은 알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수긍하지 않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왠지 아들은 공부보다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참고서 살 돈 받아가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용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분명 이 돈을 그 여자친구와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싶었어요. 돈을 달라고 하는 횟수도 잦아지고 집에 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밥을 해먹을 시간이 없다면서 그냥 시켜 먹겠다고요. 그런 여러가지 의심들 속에서 답답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모의고사를 봤다고 하는데 점수를 말해주지 않는 걸 보면 분명 점수마저도 엉망이었다는 생각에 이러다가는 애를 버리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 남편이 먼저 저에게 같이 아들의 자취방에 몰래 찾아가 보자 했습니다.
말을 하고 가면 분명 여자애를 만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조용히 집 앞에 있으니 문 밖으로 아들과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애들 사이에서 자기 여보라는 소리가 들리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저는 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상민아, 남편과 그 집을 들이닥치니 아들은 정말 크게 놀라더니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알아서는 안 될 거를 알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던 여자는 바로 남편과 바람폈던 그년이었거든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너 이 상껏 어디서 내 남편도 모자라 내 아들까지. 정말 남편도 그 상황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들의 뒤에 숨어서 무섭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가증스러운 인간. 진짜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제가 돌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 같았어요. 상민아, 나 살려줘. 제가 그년을 때리려고 하자 제 아들이 그년을 막아주며 말을 했어요. 엄마, 진정해요. 제가 먼저 좋아했고 제가 먼저 고백해서 우리 둘이 사귄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진정이 되지 않는 마음에 아들의 뺨부터 때렸습니다. 내가 너 이러려고 가르쳤어?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너 공부한다고 해서 방어도 줬지. 이 짓 하라고 내가 방어도 준 거야? 아들은 저에게 뺨 맞은 게 충격이 크긴 했는지 잠시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그 여자에게 손길을 뻗어서 끌어내려고 하자 아들은 제 손목을 잡더니 이 여자 때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가 단단히 미쳤어. 어떻게 저런 여우 같은 년에게 속아서 이렇게 부모 나몰라라 하고 살아. 저는 오열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 아들은 자기는 부모 다 필요 없으니 이 여자와 살겠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더욱 감싸주더라고요. 그때의 심정은 제 아들이 제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감동마저도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열을 하자 남편은 일어나서 저를 부축하면서 아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너 이 새끼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다시 말해봐. 너 지금까지 큰 게 다 누구 덕인데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를 몰라보고 미친 새끼처럼 여자랑 살겠다고 지랄을 해? 저 여자가 너랑 같이 산대? 어? 아들은 저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년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했어요. 자기 나랑 살 거지? 나 안 떠날 거지? 남편과 바람났던 그년에게 자기라고 말을 하는 내 아들의 입을 당장이라도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남편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겠죠. 저 상민이랑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봐줘요 제발. 그때와 똑같은 눈빛과 똑같은 말투. 그때는 제가 순진한 여자를 힘들게 했나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생각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장에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이 집도 다 계약 파기하고 지금까지 주던 용돈도 다 안 줄 테니 그럼 너희끼리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황당하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여자친구와 살게만 해주면 없는 자식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아들한테? 전 아무 짓도 안 했는걸요. 제가 한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 여자는 저에게만 보이도록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진짜 그 자리에서는 그 여자를 죽일 만큼 패고서 경찰에 끌려가더라도 끌려가야 할까라는 생각에 주먹이 부들부들 거렸습니다. 그런 저를 잡고 있는 남편은 그 둘을 타일렀어요. 상민아, 너 제정신 아니야. 저 여자한테 홀려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너 그만하고 떠나. 너한테 그만큼 돈 뜯어갔으면 됐잖아. 내 아들한테까지 들러붙어서 왜 이래?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주성씨, 저 이제 주성씨 여자 아니에요. 저 상민이랑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쳤어. 당신 진짜 미친 여자야. 남편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년을 보면서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자기의 여자친구와 아빠의 관계를 몰랐던 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들은 대로다. 네 아빠가 잠시 바람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전현이야. 아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상민아, 그건 잠깐이었어 진짜. 나 지금 진짜 널 사랑해. 내가 맨날 너랑 같이 집에 있는 거 보면 몰라? 그럼 그때 우리 집 앞에서 있었던 이유가 아빠랑 바람이 나서?
그건 그랬지만 난 네 아빠가 아니라 널 사랑해. 확고한 눈빛을 보이는 그년을 바라보던 아들은 어차피 다 지나간 과거니 상관없다며 저희들을 집 밖에서 몰아내더군요. 이 새끼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저 미친년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달은 다음에 와도 소용없어. 저는 그년과 제 아들까지 둘 다 원망스러워서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다가 혼절을 해버렸어요.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눈을 떠보았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눈을 뜨고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물어봤던 말은 다 꿈이냐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떨궜어요. 진짜 병원이 떠나가도록 울어서 안정제까지 맞고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 자기 탓이라며 자기가 죽어야 하나 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일단 저는 마음을 냉정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당장 아들 집을 빼자고 했어요. 아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건 정말 진지한 마음이었거든요. 남편은 군말 없이 알겠다고 했고 저는 집안에 있는 아들의 물건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더라도 방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 작정이었어요. 아들의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그 여자와 관련된 물건도 몇 개 나오더군요. 그런 건 싹 다 태워버리고 순수하게 아들의 물건만 담아서 지하실에 딱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물건은 정리했지만 마음은 계속 아팠습니다. 내 남편을 꼬셔서 바람을 피고 나서 이제는 내 아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년을 떨어뜨려 놓아야만 내 아들이 다시 원래의 인생을 찾아갈 텐데 그년이 옆에 있으면 제 아들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돈이 떨어지긴 했는지 아들은 핸드폰 소액요금을 많이 사용해놨더군요.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써놓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나 봅니다. 집에서도 집주인이 쫓아냈다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액결제로 음식 같은 걸 사먹는 것 같았어요. 학생 때부터 제 명의로 만들어줬던 핸드폰이었기에 우리에게 청구된 것을 보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도 해지해버렸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다 막아버려야만 아들도 다시 집을 찾지 않을까 해서였어요. 그년과 헤어져야만 집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선언을 했었기에 아들이 힘들게 되면 다시 집을 찾아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막 고등학교 졸업한 녀석이었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으니 얼마 못 버틸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아들 녀석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속상하고 이대로 내 아들을 버려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저는 계속 알아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줄곧 제 곁을 지켰어요. 그놈의 자식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쳐. 우리 딸을 하나 입양하자. 핏줄이 다는 아니잖아. 남편은 저를 위로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이 더 가슴이 사무치게 시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년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주말 아침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서 문을 열어보니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몰고는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와 남편이 보고 서 있자 아들은 말했어요. 죄송해요. 무릎을 털썩 꿇은 아들은 하염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주먹으로 한 대 세게 때렸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주먹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안으로 들어오란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저도 말없이 아들의 밥과 국을 떠서 자리에 놓아주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세 가족이 모여서 먹는 식사 자리였지만 누구 하나 말이 없었어요. 정적만이 흐르는 상황에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살이 홀쭉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밥이라도 일단 먹이고 이야기하자 싶었어요. 남편은 아들에게 그간 뭐하고 지냈냐 물었고 아들은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한참 흘렸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는 말을 했어요. 그 여자가 자신을 떠났다면서요. 처음엔 집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돈이 없이 만나다가 나중에는 소액결제라도 안 되니 아들을 일용직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걸로 서로 모텔에서 지내고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생활도 신물이 났는지 그 여자는 아들에게 너를 사랑하긴 해도 이렇게는 못 지내겠다며 떠났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돌아온 거로 용서를 할 테니 다시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대학 갈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칠간 방에 틀어박혀서는 조용히 있더라고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는 듯 했지만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에게도 상처가 될 일이란 걸 알았기에 우리가 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아들이 좀 더 생각하고 스스로 이겨내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 아들은 나와서 밥 한 그릇을 다 먹더니 저희에게 말을 했어요. 저 군대 갔다 올게요. 어차피 지금 제수해도 늦었으니까 군대 가서 공부 더 하고 돌아와서 수능 볼게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입대 선언에 놀라웠지만 그래도 아들은 이전처럼 돌아온 듯 했고 또 차라리 그 여자와 만날 수 없는 군대에 가서 공부만 하고 훈련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혼자서 공부한다고 하면 그 여자 생각이나 할 것이기에 아들을 볼 수 없고 차라리 정말 너무 힘들더라도 가서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대 신청을 하고 입대하는 아들 녀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들어간 뒤 아들의 핸드폰 속에서 그 여자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지만 그렇다고 그 여자의 죄를 없다고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그 여자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들과는 달리 아주 번들번들하니 고생한 티가 하나도 안 나더군요. 네가 내 아들 그렇게 만들고 멀쩡할 줄 알았니? 아줌마, 남편하고 아들까지 빼앗겨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녀는 뭐만 하면 쭈그리고 있고 숨기 바빴는데 저와 둘이서 마주한 그 여자는 아주 독한 여자처럼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만나자고 했어? 당신 아들 자식이 만나자고 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들었지. 헤어져 줬는데 뭘 더 바래. 그 여자는 마치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듯 뻔뻔하게 저에게 말을 했어요.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지? 이 미친년. 내가 너는 가만두면 인간이 아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에게 물을 뿌리고 여자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옆에 있던 화분을 뒤집어 씌운 후에 마구 얼굴을 때렸습니다. 흙에 눈이 들어갔는지 그 여자는 눈도 못 뜨고서는 계속 저에게 맞았어요. 너 제대로 사과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너 불륜녀라는 거 다 밝히고 네 인생 내가 망가지게 만들 테니까. 그리고 상간녀 소송 제대로 걸어서 너 같은 년이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빼앗아 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제 손길과 발길에 엎드려져서 맞던 그 여자는 그제서야 자기가 죄송하다며 자기도 못할 짓 한 건 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사과를 하는데 왜 그리도 고소하거나 시원하지도 않고 더 답답하고 열불이 나는 건 왜였을까요?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 몇 번이나 흔들려야 하고 또 이렇게 반성도 제대로 안 하는 여자를 이 정도로 끝내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 여자는 막 울면서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한 짓이 그렇게 잘못이었는지 몰랐다면서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하지만 정말 제 아들을 사랑했다더라고요. 진짜 그 말을 듣는데 뭐 저런 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이사 가겠다고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는 제 눈앞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혼쭐 내주고서 저는 평화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제 일과였고 남편과 가끔 시간 내서 아들에게 줄 음식을 싸서 면회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 어제는 왜 연락 안 했어? 엄마는 보지 못하니까 목소리라도 더 듣고 싶은데. 어제는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구나. 혹시 휴가는 언제 받아? 휴가를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 아직은 휴가를 못 받았어요. 휴가 나가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군입대를 한 지 꽤 되었는데도 휴가를 나오지 않아서 저는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 면회를 가서 보는 것은 잠시뿐이었다 보니 휴가 나와서 같이 지냈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속이 상했어요. 아들은 그에 비해 멀쩡하더라고요. 사내 녀석이라 부모와의 정에는 굶주리지 않나 보다 하는 마음도 들긴 해서 애써 저도 아들의 휴가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휴가 나온 아들은 집에 잠깐 있다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계속 집에 붙어있지도 않더라고요. 다행히 밤에는 집에 들어와서 잤기에 아들 얼굴 밤에라도 볼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속을 있는 대로 다 썩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라 그런지 아들과 있는 짧은 시간마저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휴가 나올 때마다 멋을 부리고 나가는데 엄마와 있을 시간을 주지도 않았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먼저 말을 했어요. 넌 휴가 나오고서 가족들이랑은 보낼 생각을 안 하냐?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고 그래야지. 맨날 어디 그렇게 나가. 친구들이 휴가 나왔다고 하면 술 사준다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가족들하고 보낸다고 해볼게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긴 했지만 이제 품 안의 자식이 아니구나 싶어서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다 커서 부모하고는 노는 게 재미없나 보다며 우리끼리 살아야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병장을 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휴가를 많이 내보내줘서 귀찮다 싶을 정도였어요. 어차피 집에 와봤자 얼굴 보는 건 얼마 안 되기에 병장이 되었을 때는 서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부부 동반 모임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자는 말을 듣고는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모임에서 여행 가기로 했어. 1박 2일 예정이니 아마 내일 올 거야. 그러니까 밥 잘 챙겨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그래. 아들은 건성으로 듣는 듯 하더니 그래도 저희가 여행을 간다니까 배웅은 해주더군요.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기에 저도 기분은 나름 좋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과거는 잊은 채 정다운 부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금실이 생길 때였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전 오후까지는 날씨가 참 맑아서 관광 즐기기에 너무 좋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비바람이 너무 심하게 몰아쳤어요. 그래서 몇몇 부부의 건의로 그냥 이대로 집에 가자는 의견이 나와서 결국 저희는 여행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서는 여행을 마치고서는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웬 모르는 신발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이상한 신음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아들 방도 아니고 저희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들과 함께 어떤 여자가 뒤엉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시 그 옛날 일이 떠오르면서 저는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남편의 큰 목소리에 아들과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이불로 몸을 가리더군요. 저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그 여자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돼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공부할 줄 알 것 같은 제 아들은 여전히 또 여자에게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보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라면서 소개하려고 했지만 홀라당 벗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여자친구 소개를 받겠어요. 아들놈의 여자친구는 서둘러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봐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허벅지에 있는 푸른 점을 말입니다. 그 점은 이전에 그년의 허벅지에 있던 그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편과 그 여자가 핸드폰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보냈던 사진 중 하나가 그 허벅지의 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자기 이 점을 뺄까 말까 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던 그 여자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너 못 알아볼 줄 알았지? 무슨 소리세요? 왜 이래요 아줌마? 그 여자는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눈빛을 보니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상민아, 너 이 여자 그 여자인 줄 알고 만났니? 제가 하는 말에 남편도 놀랬고 아들도 저의 말에 무슨 소리냐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 여자 그 여자라고, 그 미친년. 어떻게 속였는지 아들도 아예 몰랐던 것 같았어요. 너 진짜 이 얼굴 뭐니? 어떻게 그 얼굴이 된 거야? 무슨 소리예요 아줌마, 저에게 왜 이러세요? 뭐냐고? 네 허벅지에 있는 점 바로 네 점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때 내 남편이랑 너가 나눴던 카톡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얼굴 바뀌었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그 여자는 안색이 변하면서 아니라고는 말을 하는데 불안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너 성형 많이 했구나. 그래놓고 내 자식한테 다시 엉겨붙어? 아들도 놀란 듯이 여자를 잡고 얼굴을 보는데 그제서야 아들도 그 여자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왜 안 했어? 내가 아니라는데 넌 네 엄마 말만 믿니? 아니야, 내가 너를 몰라본 게 이상한 거지. 맞아, 얼굴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이 집안 사람들 정말 짜증나네. 저희 가족이 몰아붙이자 그제서야 그 여자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내가 니네 엄마한테 당한 게 분해서 너한테 또 접근했다. 어쩔래?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을 하는 그 여자를 보니 저도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들러붙었나 싶었습니다. 너 왜 우리 가족 옆에서만 맴돌아?
왜 하필 우리 가족이야? 이 아저씨가 처음엔 돈이 많아 보이니까 붙어 있었는데 아줌마 때문에 안 된대잖아. 그냥 이혼하고 나한테 재산 좀 주면 되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당신 아들한테 좀 붙었어. 애는 확실히 순진해서 금방 넘어오더라. 내 다리만 보고도 군침을 흘리면서 달려들던데? 공부 잘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여자한테 올리면 다 끝장이지. 그 여자는 진짜 구미호 어떤 마녀보다 더 추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 들통난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 여자는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내버렸습니다. 저 아저씨 의외로 가진 돈이 별로 없더라고. 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떨어져 달라 하더라고요. 날 뭘로 보고. 그 와중에 당신 아들이 눈에 보이길래 당신 아들을 좀 이용하자 한 거지. 결론은 이렇게 됐지만 내 아들로 뭘 어떻게 하려고 했어?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간신히 참으면서 말을 했어요. 그 여자는 피식 웃더니 어차피 이렇게 끝날 거니 말을 해준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한 게 분해서 성형까지 하고서 왔는데 들켜버렸네. 오늘 당신 집에서 웬만한 건 좀 훔쳐가려고 했는데 젠장 자기 아들을 통해서 금고 번호까지 알아냈는데 순수한 당신 아들 덕에 내가 좀 수월하게 가나 싶었더니 운명이 안 도와주는 건가? 그 여자는 기분 나쁘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직업처럼 당연하게 행동하는 것처럼요.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자기 얼마 좋아했는지 알면서 아무 여자에게나 자기라고 하지마. 너무 쉬워 보이니까. 제 아들이 붙잡은 말에도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저 아들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그래도 나름 당신 아들 그건 잘하더라. 당신 남편보다. 마지막까지 거들먹거리며 저희 가족을 기만하는 그 여자를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옷도 안 입은 그 여자를 옆에 있던 청소기 떼를 뽑아 들고서 마구 내려쳤습니다. 몇 대를 심하게 맞다가 안 되겠는지 여자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더군요. 옷도 챙기지 못한 채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그 여자를 주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저 미친년 잡아라. 저 여자 꽃뱀이에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미친년이라면서 같이 욕해주고 어떤 이들은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인해서 그 여자는 정신 이상자로 몰려 경찰에 잡혀갔고 경찰서에서 해명하기 이르렀어요. 저희는 주거침입죄라고 그 여자를 몰아세웠어요. 그 여자는 저희 아들에게 해명해달라고 했지만 아들 역시 그런 여자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 시치미를 뗐습니다. 다행히 주민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그 여자에게 몰래 말을 했죠. 상간녀 소송할래? 아니면 조용히 주거침입죄로 갈래? 그 여자는 제 말을 듣고는 해명을 하던 입을 꾹 다물고는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상간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주거침입죄도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마음 같아서는 절도죄까지 뒤집어 씌우고 싶었지만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고 해서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그 여우 같은 년 때문에 제 가정이 풍비박산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고 그랬어요. 남편도 아들도 그 일을 겪은 후에 여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저희 가족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의 10분의 1도 돌려받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정말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들이 미끄럼이 되어 작은 일이라도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또 서로를 의지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야 평화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일수록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늘 주의를 해야겠죠. 많이 힘들고 아팠던 만큼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아끼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보렵니다. 저희 가족 힘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길고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3세의 여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그냥저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모두 쓰레기 같은 남편 때문이었죠. 결혼 전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남편이 그 정도로 막대먹은 인간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남편과 결혼을 하지도 않았을 테죠. 남편이야 원래 인간성이 바닥이었다 치더라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기가 막힌 행동들은 저를 참을 수 없이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7년 전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헤어졌는데 시어머니는 가정 파탄의 책임을 전부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제가 남편이 결혼 전부터 더러운 짓들을 해왔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몇 달간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끔찍하게 시달렸고 후유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혼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제 가슴 속에는 억울함이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어요. 누구라도 붙잡고 제가 당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소연하고 싶어서 오늘 작심하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다른 집안과는 다르게 대물림이 되어서 내려오는 독특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은 남자들에게만 전해져 오는 것인데 바로 누구도 못 말리는 바람기였습니다. 엄마에 의하면 저희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만석군 집안의 외동아들의 종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안 어른들은 모두 할아버지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받들었고 아주 귀하게 키우셨다고 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논과 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동네의 사람들 대부분이 저희 집안의 소장농이었으니 할아버지의 위세는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자 할아버지는 기고만장해져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데리고 노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집안의 재산이 넘쳐나도록 많으니 할아버지가 굳이 일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혼례를 치러야 할 나이가 되자 집안의 어른들은 할아버지에게 맞는 여성을 찾아서 맞선을 보게 하고 혼인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뒤에도 다른 여자들과 놀아나는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고 해요.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기생집에서 지내거나 다른 내연녀의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아무 불평을 하지 않고 종갓집 며느리로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하늘 같은 남편의 말만 순종하며 따르는 전형적인 남존여비라는 생각을 가진 조선시대의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은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집안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할아버지가 내연녀의 집에서 관계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었고 제게는 큰아버지가 되는 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할머니는 두 아들을 혼자서 키우셨어요. 하지만 시댁이 워낙 부자여서 별 어려움 없이 아들 둘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에 큰아버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의 남봉꾼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똑같은 짓을 하면서 집안 어른들의 애를 태웠다고 합니다. 큰아버지는 술과 여자에 빠져 집안의 재산을 축내더니 급기야 도박에도 손을 댔다고 해요. 집안 어른들과 할머니가 어떻게든 큰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서둘러 결혼을 시켰지만 그건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큰아버지는 집안에서 정해준 신부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바람기에 젖어있는 큰아버지의 마음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혼인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큰아버지의 뜻은 무시하고 억지로 혼례를 밀어붙였다고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애정이 없는 결혼은 엄청난 비극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큰아버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멀리하고 늘 밖으로 돌면서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다녔다고 합니다. 큰어머니는 할머니와 다르게 기가 센 여성이어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가만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큰어머니도 좋게 말하면서 큰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듣지 않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큰아버지의 내연녀가 임신을 한 채로 그녀의 엄마와 함께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큰아버지의 애를 가진 내연녀는 고작 20살이었다고 해요.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라는 놈이 멀쩡한 처녀를 임신시켜서 구말리 같은 앞길을 망쳤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할머니는 임신한 내연녀의 엄마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사정을 하고 많은 돈을 주고 내연녀가 애를 낳으면 조용히 입양을 보내기로 하고 겨우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날 리가 없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큰엄마는 이제 도저히 큰아버지와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못난 자식을 둔 죄로 다시 할머니가 나서서 큰어머니를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소송을 하겠다고 날뛰는 큰어머니를 진정시켜서 원하는 대로 위자료를 주고 합의 이혼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차례나 핵폭탄급 충격을 겪고 나자 집안 형편은 완전히 기울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학을 졸업한 아버지는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어서 여자 문제로 할머니가 마음고생을 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공부도 잘했고 머리도 좋아서 졸업 후에 원하던 대기업에 바로 취업이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회사 안에서 만난 엄마와 1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하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생각이 나서 몹시 불안하셨다고 해요. 혹시라도 아버지마저 여자 문제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할머니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용한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집안 남자들한테 남봉꾼 귀신이 씌었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말어. 그 귀신이 큰아들한테 들러붙어서 한번 말아먹고는 도망갔으니까 말이야. 큰아들이 액땜을 크게 해줬으니 이제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무당은 집안 남자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바람기를 큰아버지가 집안을 크게 말아먹는 것으로 액땜했으니 이제 더 이상 여자 문제로 집안이 시끄러운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답니다. 정말 무당의 말대로 아버지와 엄마는 부부싸움 한 번 없이 너무나 다정한 인꼬 부부로 살아가셨고 오빠와 저 일남 일녀를 낳으셨어요. 할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는 눈도 돌리지 않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야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하게 되셨고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데 그 남봉꾼 귀신이 제 오빠에게 들러붙어 버렸습니다. 오빠는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지방의 공사 현장에 출장을 가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어이없게도 출장을 가는 지방의 내연녀들을 두고 새언니 몰래 무려 2년 동안이나 3명의 내연녀와 동거를 해왔다고 해요. 오빠의 은밀한 동거는 참 어이없게 발각이 되었어요. 오빠는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하청업체인 시공사의 공사를 감독을 했는데 그 시공사 직원에게 자기가 마누라 몰래 지방마다 3명의 내연녀를 두고 짜릿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오빠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해요. 정 과장은 도대체 어떻게 마누라한테 들키지 않고 3명의 여자와 즐기면서 살 수가 있어? 그건 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지. 그 첫 번째가 바로 절대로 털끝만큼도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야. 오빠는 새언니는 물론이고 내연녀들에게도 자기가 총각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다고 했답니다. 그녀들은 모두 곧 유부남인 오빠와 정식으로 결혼하게 될 거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4명의 여자들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스케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휴대폰에서 톡이나 문자는 바로바로 삭제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한다고 직원에게 말했답니다. 야, 마누라 몰래 바람 피우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네. 그럼 치밀하고 지능적이지 않으면 들켜서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된단 말이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어떤 여자가 바람난 남편이랑 같이 살려고 하겠어? 잘못하면 전 재산 다 날리고 개쪽박 차게 되니까 항상 조심해야지. 그렇게 불륜의 달인처럼 치밀하던 오빠가 새집 살림을 새언니에게 들키게 된 것 모두 오빠가 편하게 모든 걸 말해줬던 하청업체 직원 때문이었답니다. 공사 현장에 남편을 만나러 온 아내에게 직원은 오빠가 엄청난 바람둥이란 걸 말해주었는데 그의 아내가 재수없게도 새언니의 친구였던 거죠. 새언니 친구는 오빠를 대번에 알아보았고 서울로 돌아와서 새언니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새언니는 눈이 확 뒤집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싱글벙글하면서 출장에서 돌아온 오빠를 앙칼지게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당신 나를 바보 천치로 알아? 2년이 넘게 다른 년들이랑 딴살림 차려놓고 감쪽같이 나를 속여? 아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오빠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쳤지만 새언니는 놀랍게도 오빠가 직원에게 자랑삼아 했던 말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앞불싸. 그제서야 오빠는 그날 직원이 자기도 오빠의 비법을 잘 드러놓았다가 써먹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던 게 기억이 났던 거죠. 그날 오빠는 새언니에게 죽도록 당하고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새언니는 앙칼진 구석이 있어서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새언니는 오빠에게 위자료를 받고 난 뒤에도 다른 내연녀들에게 오빠가 총각 행세를 하면서 그녀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녀들은 저희 집에 몰려와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예전에 할머니처럼 엄마도 2번 연속으로 핵폭탄을 맞게 되자 거의 기절 직전의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오빠는 도망을 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사고는 아들이 쳤지만 뒷감당은 엄마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엄마는 큰돈을 들여서 그녀들과 합의를 봐야 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집에 온 오빠는 엄마와 아버지에게 혼이 났고 그 뒤로 절대로 결혼을 전제로 여자를 만나지 않게 되었어요. 오빠는 비혼주의자로 살면서 서로 마음이 맞으면 하룻밤 즐기는 상대로만 여자를 만났어요. 엄마는 예전에 할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라서 아버지에게 의심의 눈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집안의 다른 남자들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아버지는 오직 집과 회사밖에 모르는 생활을 30년이 넘게 해오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특유의 성실함과 업무 처리 능력을 인정받아서 평사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단계의 고위급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고, 엄마가 회사의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모두들 아버지를 칭찬하는 말만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를 믿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업을 했을 때 믿었던 아버지마저 여자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기보다는 아버지의 돈을 노린 사기꾼 같은 꽃뱀에게 당한 것이었죠. 아버지는 금융자산을 회사에 소속된 재무설계사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담당하는 재무설계사가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객과 자산관리자의 관계로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아버지를 유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외롭다느니, 당신이 생각이 나고 그립다느니 하는 야한 문자를 자주 아버지에게 보내더니 급기야 자신의 알몸을 찍은 사진이나 샤워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이 되자 아무리 부처님 같은 냉정한 아버지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매해는 장사가 없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아버지도 눈에 띄는 미모를 가진 젊은 여자의 치명적인 유혹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든 아버지는 엄마 모르게 내연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놓고 아버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돈을 주지 않으며 회사와 엄마에게 모든 걸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버지는 그녀의 협박에 굴복하고 돈을 주게 되었는데, 엄마가 눈치를 채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행동이 아무리도 수상해서 뒷조사를 해본 엄마는 아버지가 사기꾼 같은 꽃뱀에게 걸려든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당장 그 사기꾼년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로 찾아가서 그년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회사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톡톡하게 개망신을 주었어요. 야, 이 미친년아, 유부남하고 놀아난 주제에 뭘 잘했다고 협박질이야. 너 같은 쓰레기도 한번 당해봐야 돼. 엄마는 그년의 상사를 찾아가서 모든 걸 말했고, 회사에서는 그년을 바로 해고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볼 면목이 없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는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한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니 딱 한 번 아버지를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엄마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잘해주셨어요. 이런 게 전화위복이겠죠. 하지만 그때부터 엄마와 저는 바람을 피우는 남자라며 치를 떨게 되었어요. 바람을 피울 거면 결혼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깨끗하게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우자 몰래 두 집 살림을 하는 건 남자든 여자든 용서할 수 없는 배신행위예요. 저는 종합병원의 원무과에 취업이 되었어요. 대학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아니었고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그 병원의 원무과에는 복지지원팀이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퇴원 후에도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주는 지원 업무를 하는 부서였어요. 저는 그 병원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병원에 영업을 하러 오면 꼭 원무과에 들려서 저희들에게 피로회복제나 영양제를 챙겨주곤 했어요. 사실 제가 일하는 복지지원팀은 제약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였지만 남편은 병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남편은 책상마다 돌면서 드링크나 영양제를 줄 때도 기분 좋은 인사말을 덧붙였어요. 저는 남편이 인사를 하면 아무리 바빠도 웃으면서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마워요. 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남편이 말을 해도 대꾸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았고, 하지만 유일하게 제가 그의 인사를 화답을 해주니 남편과 저는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인사를 넘어서서 개인적인 일도 서로 말하게 되었고, 남편이 점심시간에 들리게 되면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되었는지 말해주었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약을 만들고 조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파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정이 들게 마련이어서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병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따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자 남편은 자연스럽게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전 그를 제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다음에 남편은 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아주 만족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병원에서 근무한다니 반갑네. 나는 의사나 간호사만 의료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픈 사람과 연관되어 있으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약사들도 모두 의료인이라고 생각해. 같은 업계에서 근무하는 며느리가 생긴다니 나는 대환영이야. 저는 시어머니와의 첫 대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생각하고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에게는 손 아래 시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스튜어디스라고 했어요.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 여객기를 탄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외모가 받쳐주는 스튜어디스답게 오똑한 코와 입술이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저는 시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시누이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반가워요. 우리 오빠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모질지 못해서 걱정이에요. 언니가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굴면 살기에는 편하겠지만 그만큼 인간미는 없잖아요. 성격이 좋은 건 장점이지 단점은 아니에요. 글쎄, 언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문제될 건 없죠. 그리고 언니 말 편하게 해요. 알았어. 그럼 말 놓을게, 다이야. 신우이는 항공사 승무원답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나긋나긋했고 부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자매처럼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약국을 운영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음에 들었고 저희 엄마와 아버지도 남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인상이 아주 선해 보이는구나. 내가 보기에 네 아버지처럼 바람을 피울 사람 같진 않아. 엄마는 아버지 쳐다보면 들으라는 듯이 말을 했어요. 어허, 이 사람이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울고 먹을 작정이야. 그래도 찔리긴 하나 보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나 정도 되니까 눈 감아주고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질 더러운 여자 같았으면 벌써 이혼당했을 거라고.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만해. 엄마는 아버지의 실수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엄마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빠에게도 의미 있는 눈빛을 주면서 무언의 압박을 가했어요. 그때마다 오빠도 지은 죄가 있는 터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딴청을 부렸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저와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니 저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상견례에서 시어머니는 혼수를 간소하게 하자고 먼저 말하셔서 저희 엄마를 흐뭇하게 만드셨어요. 시누이는 마침 자기가 정기휴가 기간이라고 하면서 저와 같이 혼수를 보러 다녔어요. 시어머니는 약국을 운영하시느라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 시누이가 대신 나선 거죠. 저도 혼자 다니면서 혼수를 고르는 것보다는 둘의 안목을 합치는 게 여러 면에서 좋았어요.
저는 신우이와 같이 다니면서 신우이가 결혼보다는 혼자 살기를 원하는 독신주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혼수를 보러 다니다가 카페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신우이에게 물었어요. 다이는 사귀는 사람은 없어?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할 나이잖아. 언니, 나 애인 같은 거 안 키워.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혼자 살 생각이야. 그래서 애인은 없고 같이 즐기는 상대는 몇 명 있어. 신우이는 평생 한 남자만 사랑하면서 살 생각은 아예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 남자가 좋지만 살다 보면 더 좋고 괜찮은 남자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이 그 남자에게 갈 것이고 그러다 바람이라도 나서 가정이 깨지는 걸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영원한 사랑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 같은 틀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 거예요. 엄마도 그러라고 하셨거든. 근데 한 번은 아주 개진상 같은 놈을 만나서 골치 아파 죽을 뻔했어. 신우이는 예전에 여객기 조종사랑 연애를 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신우이는 처음부터 결혼 같은 건 생각이 없어서 그 남자에게도 분명히 말했다고 했어요. 그냥 즐기는 사이로 만나자고 말이에요. 남자는 신우이의 말에 동의를 했지만 만남이 이어지면서 신우이에게 푹 빠진 그 남자는 결혼하자고 신우이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신우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 남자는 스토커처럼 집착을 하더니 나중에는 신우이를 납치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해요. 신우이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남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야 철거머리 같은 그놈과 헤어질 수 있었다고 했어요. 신우이는 저와 여러 가지 면에서 취향이 비슷했고 잘 통했지만 결정적으로 결혼에 대해서는 저와 완전히 생각이 달랐어요. 결혼을 한 뒤에 저희들은 시어머니가 마련해 놓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다들 그렇듯이 신혼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행복한 시절일 겁니다. 저 역시 남편과 같이 보내는 저녁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연애를 할 때보다 결혼을 한 뒤에 더 자주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보냈어요. 퇴근을 한 뒤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에게 몸을 기대고 영화를 보거나 근처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주말이 되면 자전거 하이킹을 하거나 교회의 명소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은 6개월 뒤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했기에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가 되어버렸어요. 엄마는 제게 그래 1년 정도 살았으면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도 좋아. 늘 붙어있다 보면 마냥 좋을 순 없잖아. 서로 그리하다가 가끔씩 만나면 그게 더 반갑고 부부간의 정도 더 깊어질 거야. 저도 남편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에 올라올 것이고 휴가를 받거나 하면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같이 지낼 수도 있으니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일주일마다 올라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매주 올 테니까 주말에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해 두고 있어. 처음에 몇 달간 남편은 매주 서울에 올라와서 저와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간격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점점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병원 영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남편과는 전화로 통화만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여름 휴가를 받자 저는 남편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언니, 나도 휴가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내려가요. 오빠 있는 데가 바닷가 근처라고 하니 휴가를 보내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와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남편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방에서 살고 있는 숙소는 원룸이라 신우이와 저 셋이 지내기에는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와 호텔을 잡아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기로 했어요. 신우이와 저는 바닷가가 잘 보이는 호텔에 방을 잡고 남편이 일을 마치고 호텔로 오면 같이 저녁을 먹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산책을 하다가 남편은 숙소인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이 되자 신우이는 자기가 남편의 숙소로 가서 자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제가 호텔에서 바닷가의 야경을 보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언니, 오랜만인데 오빠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요. 신우이가 제게 눈짓을 하고 숙소로 가고 나자 저는 남편과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오랜만에 연애 시절로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신우이와 남편이 이상한 대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들으니
신우이는 남편에게 그러게 오빠는 왜 결혼을 했어? 내가 말했지. 오빠는 절대 한 여자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이야. 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신우이의 말을 듣고 있는 남편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밖에 있는 장식물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방법은 하나야.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새언니랑 빨리 이혼하고 정리해. 그게 현주 언니와 오빠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무슨 핑계를 대고 이혼하자고 하란 말이야. 여보, 미안해. 나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말할까?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혼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들이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신우이와 남편이 제게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답답한 듯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미쳤어? 지금 새언니한테 오빠가 그동안 계속 바람을 피워왔다는 걸 고백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선 내가 현주 언니 만나서 의논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현주 언니는 오빠가 싱글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말 조심해. 지금까지 두 남매의 대화만으로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했어요. 남편이 저와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맞았어요. 저는 둘의 대화가 끝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기 사는 대학 선배 언니가 있는데 만나기로 했거든. 먼저 갈게. 신우이가 떠나자 왠지 모를 어색한 침묵이 저희 부부 사이에 흘렀어요. 남편은 피곤하다고 하면서 먼저 숙소로 돌아가 쉬겠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들은 남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날 밤새도록 고민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의 불륜에 대한 아무 증거도 없이 무작정 몰아세웠다가 만약 제가 오해한 것이었다면 남편과 저의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깨져버릴 게 분명했어요. 저는 일단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면서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남자의 불륜이라면 저는 아주 치가 떨렸지만 함부로 의심했다가는 제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는 꼴이 될 게 분명했기에 저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얘야, 이제 너희들도 애를 가져야 하지 않겠니? 조금만 더 지나면 결혼한 지 1년인데 언제 애를 가질 생각이니? 어머니, 남편이 아직 지방에 있어서 애를 가질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내년쯤에는 그이가 서울로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애를 가질 생각이에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뭘 내년까지 미루니? 애를 가지는 거야. 둘이 노력만 하면 하룻밤에도 되는 거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핑계 대지 말고 서둘러서 임신은 생각해라. 그런데 어머니, 저도 일을 하고 있고 그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올라오니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 병원은 그만두고 네가 지방에 내려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너 요즘 들어 이상하게 내가 말하는데 꼬박꼬박 대꾸를 하면서 대들더라? 아니 어머니, 제가 대드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은 어머니가 계속 다녀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제가 따지면서 대든다고 생각하셨는지 버럭 화를 내셨어요. 넌 끝까지 말대답하면서 따지는 거냐? 시애미가 애를 가지라고 하면 그냥 내라고 하면 될 것이지.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다니까 병원은 그만두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하여튼 올해 안으로 애를 가져. 안 그러면 널 며느리로 생각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전 갑자기 확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에 아주 당황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아직 젊으니 애는 천천히 가지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보통 30 중반에 애를 낳는 노산이 유행이라고 하시면서 노산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도 하셨어요. 여자의 자궁은 30대 중반에 가장 건강하고 탄력적이어서 그때 애를 낳으면 순산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연구 논문도 있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약사인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장 올해 내로 애를 가지라고 윽박지르며 재촉하시는 거예요. 전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서울에서 온 남편은 시어머니를 만나고 온 다음에 어두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올해 내로 애를 가지라고 하셔. 그 말씀은 나한테도 하셨어. 그런데 말이야, 만약 올해 내로 임신을 못하면 당신하고 이혼하라는 말을 하시네? 뭐? 이혼? 전 깜짝 놀랐어요. 제게 며느리로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속뜻이 이혼을 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왜 애를 빨리 가지라고 재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애를 가지도록 하자. 그때까지 저희들이 관계를 할 때마다 남편이 남성용 피임기구를 사용해서 피임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피임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달 내내 아무 때나 관계를 한다고 바로 임신이 되는 건 아니기에 저는 주말마다 남편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제게 관계를 하기 전후에 먹으라고 약을 주었어요. 이거 무슨 약이야? 호르몬 촉진제야. 여성들에게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임신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약이야. 특허까지 받은 신약이라고. 어서 임신을 해야 당신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거 아니야. 당신 정말 세심하구나. 고마워. 저는 남편과 관계를 하기 전후에 꼭 남편이 주는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저는 주기를 잘 맞춰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두어 달 만에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3개월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자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 정성을 다했고 약도 잘 챙겨 먹었는데 이상한 일이었죠. 10월이 되자 저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2달 뒤면 올해가 지나가는데 만약 그때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 더욱 남편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불륜에 대한 의심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남편의 숙소인 원룸에서 이상한 걸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남편의 것이 아닌 여성의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직감은 원룸에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가 다녀가는 게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임신 때문에 그동안 잊고 있던 남편과 시누이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저는 제가 없는 일주일 동안 원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형 몰카를 가지고 와서 남편 몰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로 올라왔는데 엄마가 김장을 담근 김치와 밑반찬들을 가지고 집에 오셨어요. 넌 아직도 소식이 없니? 이상하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왜 애가 들어서지 않을까? 나도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 마음을 편하게 가져. 조급할수록 더 임신이 안 되는 법이야. 그리고 엄마, 그이가... 아니야. 전 엄마에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말을 하려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었어요. 엄마 성격에 사이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면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서 요절을 내버릴 게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도 김치를 가져다 주라고 하셨기에 저는 김치를 싸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아무도 없는지 조용했어요. 저는 안방문을 열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어딜 가셨지?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제 눈에 화장대 서랍이 반쯤 열려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눈에 익은 약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남편이 제게 준 호르몬제였어요. 그런데 약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보고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약은 임신을 돕는 호르몬제가 아니라 먹는 피임약이었어요. 남편은 포장은 버리고 그냥 알약만 2개씩 관계 전후에 제게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만 믿었는데 남편은 제게 피임약을 먹여왔던 겁니다. 그러니 임신이 될 리가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섬뜩한 느낌과 함께 참기 힘들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안방에서 나오자 서재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여서 조심스럽게 서재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현주가 임신했어. 그래, 잘 됐구나. 그년한테는 약은 잘 먹이고 있지? 그럼 그녀는 임신이 잘 되는 약인 줄 알고 열심히 먹고 있지. 보기보다 어리석은 년이구나. 하여튼 이제 2달 남았다. 올해 안으로 임신 못하면 쫓아낼 거라고 말해뒀으니까 그년도 딴소리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관계 전후에 2알씩 잘 챙겨 먹여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애 가지면 만사 도루묵이야. 걱정하지 마. 그년하고 이혼하고 나면 현주랑은 잘 살 테니까. 네 말은 못 믿겠다. 네가 갈아치운 여자가 몇 명이냐? 넌 바람을 피우려고 태어난 놈 같아. 아이고, 내 아들만 아니었어도 상종도 안 할 텐데.
전 시어머니와 남편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대화에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이제야 왜 시어머니가 제게 임신을 다그쳤는지 알 것 같았어요. 모두 남편과 저를 이혼시킬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서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가서 문은 잠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와서 거실에 있는 보자기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게 뭐냐? 누가 왔나? 그 말을 듣고 저는 요란하게 물을 내리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아니 네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네, 엄마가 김장김치 좀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당신은 주말도 아닌데 웬일이야? 서울 본사에 일이 있어서 이제 내려가야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자 저는 남편의 원룸으로 내려갔고 남편이 없는 사이에 몰카를 확인해 보았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남편이 내연녀와 알몸으로 격한 소리를 내면서 침대에서 뒹구는 걸 두 눈으로 보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처참한 심정이 되었어요. 저런 짓을 해가면서 내연녀에게는 임신을 시키고 정작 본처에게는 피임약을 먹여왔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명백해졌고 저를 철저하게 속이고 기만해온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오자 저는 몰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깜짝 놀란 남편은 얼굴을 돌렸지만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 얼굴을 돌려? 네가 저지른 짓인데도 부끄럽니?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어떻게 이따위 짓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이 더러운 자식아.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체념하고 제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총각 시절부터 여러 여자들과 자유롭게 연애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은 이제부터 저만 사랑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게 들키지 않고 비밀스럽게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들키면 불륜이지만 안 들키면 낭만적인 로맨스라는 거죠.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오빠가 혼자 외로울 것을 염려한 시누이가 이혼하고 그 지방에서 혼자 사는 선배 언니를 소개해 주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남편도 그냥 즐기는 사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짜고 임신을 못한다는 빌미로 저와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마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면 임신한 내연녀와 재혼을 하겠지만 여전히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보, 현주와는 그냥 즐기는 엔조이였어. 정말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 줄 몰랐어. 당신하고도 이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엄마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해서 그만.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짓이 여자인 제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억지로 참아내느라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네 장난감이야? 좋다고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난감이냐고. 저는 남편의 뺨을 있는 힘을 다해 갈겼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화가 나서 굳어있는 저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피임약을 확 뿌렸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아들하고 이혼할게. 하지만 절대 순순히 물러나진 않을 거야. 당신들이 나를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한 보상은 모두 받아낼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엄마는 예전에 아버지와 내연녀에게 했듯이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서 뺨을 때리고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시댁이 휘청거릴 정도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남편은 임신한 내연녀에게도 소송을 당했다고 해요. 시누이가 남편이 총각이라고 내연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게 원인이었어요. 누구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이상 이혼을 하지 않은 한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는 건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는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